당신 남편 어디 있어? 빚 갚으라고 전해요.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왜 시작됐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는 김미영, 올해 53살입니다. 남편 준호와 결혼한 지 28해째 아들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분식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합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가 배어도 손님들이 무뚝뚝해도 그 일이 저는 좋았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용돈도 주고 시장도 보러 가고 그렇게 사는 게 뿌듯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생활비에 보태기엔 충분했고 남편은 중소기업 격리로 25해째 꾸준히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도 거의 안 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집에서 쉬거나 가끔 낚시를 가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별로 없고 회식도 거의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 부부는 안정적이었어요. 큰 싸움 없이, 큰 사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남편은 항상 그렇게 물었어요. 된장찌개 끓일까? 냉장고에 두부 있어. 좋지, 된장찌개. 요즘 날씨에 딱이야. 그럼 파 좀 썰어줄래요? 알았어, 내가 할게.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김치찌개 한 그릇 나눠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일상. 특별할 것 없는 그 시간들이 저에겐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그 평범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 냉장고에 뭐가 남아 있었지? 그런 생각을 하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한 명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혹시 위층 집을 찾는 건가? 아니면 택배 기사님들인가?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 맞으세요? 정장 입은 남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든 손을 가방 속에서 꺼내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빚 좀 갚으세요. 벌써 석 달째 연락이 안 되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빚?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 집에 빚 같은 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빚 같은 건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없긴 무슨. 김미영 씨 명의로 대출 받아놓고 지금 잡아떼시는 거예요? 남자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여기 서명 보세요. 김미영 씨 맞잖아요. 서류에 찍힌 서명은 분명 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필체도 도장도 모두 제 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뚜뚜뚜.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 제발 받아요. 제발 전화 좀 받아요. 하지만 신호음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지금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전화해 보세요. 우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남자들은 협박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준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전화 안 받네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나러 가야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연락 없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는 명함을 제 손에 던지듯 건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든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제 명의로, 제 서명으로.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현관문 열쇠를 꺼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왜 전화를 안 받는 걸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대체 어디에 쓴 걸까? 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전화해요. 급한 일 생겼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남편이 퇴근하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어두웠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대답 없는 질문만이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결국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남편을 기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보냈어요. 여보, 제발 연락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준 명함을 들고 세진금융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침 9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에 도착했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맸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허름한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에는 세진금융이라는 낡은 간판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면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사무실에 책상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컴퓨터를 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 제가 김미영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 정말 제가 받은 게 맞나요? 남자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달 전에 김미영 씨 명의로 5천만 원 대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여기 서류 보세요. 본인 서명 맞잖아요. 남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제 도장과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분명 제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쓴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보증인은 남편분이시고, 보증인, 남편,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른 대출은 없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컴퓨터를 보더니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2달 전에 3천만 원. 또 있어요? 저는 거의 울 것 같았어요. 네, 1달 전에도 2천만 원 나갔네요. 총 1억 원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억 원. 제 명의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대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어요. 혹시 다른 대출도 있을까봐 제 신용 조회를 해봐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현재 신용 등급이 많이 낮아진 상태네요. 얼마나요? 저신용 구간입니다. 연체 기록도 있고요. 연체? 저는 아무것도 빌린 적이 없는데 연체라니요? 어디서 연체가 된 거예요? 대부업체 3곳에서 3달째 이자를 안 내셨네요. 대부업체가 3곳이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방을 뒤졌어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 밑까지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오래된 모델이 검은색 휴대폰. 저는 처음 보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이런 걸 숨겨둔 걸까? 저는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메시지 알림이 수십 개 쏟아져 나왔어요. 형님, 이번 주까지 꼭 갚아주세요. 또 연락 안 되시네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내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문자였습니다. 저는 통화 기록을 봤어요. 바다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 누구지?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뚜뚜.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세요? 준호 씨 부인이세요? 전 바다예요. 바다가 누군데요? 준호 씨 모르세요? 우리 만난 지 1년 됐는데. 1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만났다고요? 네, 준호 씨가 부인이랑 안 좋다고 했는데 혹시 이혼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1억 원의 빚을 제 명의로 만들었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그 여자에게는 저와 이혼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28회를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텅 빈 집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남편 준호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1번 사업 실패, 2번 도박 빚, 3번 다른 여자, 4번 숨겨진 이유.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따지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걸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 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평소처럼 묻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 어제 어디 있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 마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숨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1억 원. 제 명의로 1억 원을 빌렸더군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대부업체가 3곳, 모두 제 이름으로요. 미영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바다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나 만났다던데요? 제가 전화해 봤거든요. 미영아,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28회를 살았는데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소리를 질렀어요. 1억 원을 어디에 썼어요? 도대체 뭐 하느라 그런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박이야. 뭐라고요? 도박을 했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도박을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회사 사람들이랑 가끔 하던 건데 점점 빠져들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판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빚이 늘어났어. 그래서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그 여자는요? 바다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도박장에서 만난 사람이야. 처음엔 그냥 위로를 받았어. 위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당신 집에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나요? 저는 뭐예요? 미안해.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주세요. 미영아,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흔적을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진실을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 땀 같은 메모들. 도박 기록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부터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른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 세진금융 5천, 담보미영. 하나대부 3천, 담보미영. 신용대부 2천, 담보미영. 제 이름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어요. 모두 담보로 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1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평범하게 생활하면서 뒤에선 도박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저는 서랍 안을 더 뒤졌어요. 그러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언제부터 저에게서 멀어진 걸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혼자 사랑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숨겨진 휴대폰, 도박 기록 수첩, 대출 서류들, 여자와의 사진들. 이 모든 걸 가지고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법률 상담소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예 도용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면 범죄예요. 그럼 저는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분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징역형?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28회를 함께 산 남편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상담사에게 물었어요.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들 가져오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상담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명예 도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저는 그 자리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써내려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28회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문장들을 고소장을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 알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은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에 쫓기고 채권자들이 협박하고 그래서 제 명의를 도용했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세진금융대출 서류, 대부업체 계약서, 제 이름이 적힌 모든 것들. 이걸 보세요. 당신이 한 일을 똑똑히 보라고요. 저는 서류들을 남편 앞에 던지듯 내밀었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1억 원. 제 명의로 1억 원을 빌렸어요.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제 도장을 도용하고 저를 완전히 속였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오고 직장 사장님까지 알게 됐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빚을 갚으려고 거짓말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도박하느라 쓴 돈이잖아요. 그 여자 만나느라 쓴 돈이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다는 그건 실수였어. 실수요? 1년이나 만난 게 실수예요?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도 실수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저한테 진짜로 사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처벌받기 싫어서 빌고 있는 거예요? 미영아 대답해 보세요. 진심이 뭐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벌은 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걸.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미영아, 제발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제 이름을 도용하고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 자신만 걱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우리 28년을 살았잖아. 그 28년 동안 저만 살았어요. 당신은 저를 이용만 했고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명 안 하면 법원에서 처리할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고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어딘가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남편 준호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나간 빚 중 6천만 원이 무효 처리됐어요. 나머지는 남편이 직접 갚아야 했습니다.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일은 계속했어요. 사장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미영 씨, 힘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후 3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평온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취업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도 저희 걱정 안 하게 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아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작은 아들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반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제가 해준 밥을 먹고 갔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엄마가 이제 자유로워져서 그래. 자유요? 응,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작은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멋있어요, 엄마. 어느 날 저는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벽보 하나를 봤습니다. 중장년 여성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 안내였어요. 제과제빵, 요리, 청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과제빵에 관심이 갔어요. 늘 빵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설렜어요. 53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1억 원의 빚, 신용불량자가 된 현실. 그 모든 게 제게 상처를 줬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둠 속에서도 제 길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옥상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불을 켰어요. 따뜻한 빛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일까? 저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려졌어요.